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비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청 추리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추적할 수 있는 그 맥이 다 있는 거냐고요. 중간 수입 단계, 취수입체들한테 가서 다 수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알아야지 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간 게 어디로 갔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 복지위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상대로 살충제 계란 유통 상황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졌다고 해도 정부의 소관부처장은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라고 변명할 수가 없죠. 한 달이 아니라 임명 단 하루 만에 사고가 나더라도 국민 정부의 책임을 소관부처의 장에게 묻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고 그러라고 부처의 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최초로 지적하면서 밝힌 바로는 2014년, 2015년, 2016년 계란의 농약 잔류 검사가 전무했습니다. 그렇게 농약 잔류 검사가 전무했던 2014년, 2015년, 2016년에 식약처 처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승희 의원이죠. 전 국민이 현 식약처장을 싫다해도 적어도 김 의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똥을 싼 당사자가 똥을 치우는 사람한테 이러는 건 웃기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바람 새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계란 사태가 아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뉴스가 있죠? 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에서 5월에 이뤄진 친환경 달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한 다음에 해당 농가의 달걀을 폐기하도록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농심부는 폐기 처분을 내린 당시에는 물론이고요.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고 나서도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월에 했는데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네, 특히 해당 장관은요. 지난 17일에 국회에 출석해서 프로노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도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 계란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이미 만들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전에 계란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도 발표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건 의원실 입수한 자료에 따른 내용인데요. 계란안전관리대책 초안에 따르면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지적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작년에 이것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처음 거론된 건 작년 10월에 기동민 의원이 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모든 농장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보도로는 1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올해 4월에도 검출이 됐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사실 식약처장이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거든요. 코드 인사. 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단어인데 원래 이제 정치는 자기들 정치적 가치관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집권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정치 철학과 같은 사람들로 원래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반박이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겁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데 코드를 어떻게 꼽느냐라는 거였는데요. 누가 정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를 구성합니까? 근데 이 공격거리가 안 되는데 이걸 공격하는데 식약처장의 지금 코드 인사냐 아니냐는 지금 사태하고는 무관한 거죠. 이게 몇 년간 살충제를 계란에 뿌려온 게 한 달 전에 임명된 식약처장이 뿌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누적된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관리 책임도 예.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 식약처의 비판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의 문제들, 누적돼 온 기관의 문제들 지금도
대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식약처에서 혹은 정부에서 농약 검사를 안 했다는 게 이미 작년 10월에 밝혀졌고. 근데 그 시절에 식약처장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염치는 있어야죠. 내가 있을 때 검사했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사죄를 해도 못할 판에 그걸 따지는 건 정말 웃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는 오늘 3부에서 독성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사람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먹어도 되나? 그렇죠. 아무래도. 네, 먹어도 되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나? 따져볼까 합니다. 자, 계란은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댓글팀장 30명에 대한 정보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라는 뉴스는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이라는 건데요. 해당 단체 이름은 자유주의 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요, 모두 2007년 12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즈음에 설립됐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활동들은 4대강 사업, 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종북으로 속칭 찍어서 낙인 찍는 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같은 곳에 이름을 정하는 것 같아요. 다 굉장히 키워드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자유, 애국, 예. 선진, 미래, 이런 거 들어가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들 단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국가 예산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부 기관에서 이들 단체의 돈줄을 만들어 줍니다. 예. 네, 그렇죠. 이를테면요, 미소재단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러니까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요, 돈을 받게 되고요. 또 공익사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관련 단체들이 돈을 받습니다. 몇십억씩 줍니다. 예. 이들 단체가. 그래야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댓글 작업이라는 게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게 아니고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었죠. 여론 조작을 하는 건데 이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금으로 써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지지난번도 계속 얘기했지만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 특히 보수 개신교 인들이 이 사안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얘기한 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도 목사예요. 네, 김진홍 목사라고요. 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자, 보수 개신교가 왜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도 그걸 꼭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 수준에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입니다. 인터넷 여론조작 작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가요, 내부 고발을 또 했습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인데요, 동화작가 송명훈 씨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사파 작업했다라고 증언한 건데요. 2012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건당 5만 원 받고 만화에 말풍선을 채워넣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아방궁에 산다거나 300만짜리 소파에 60만 원짜리 안경테 쓰고 앉아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경테 또 나왔네요. 그런 만화를 그리면 비방하는, 거기다가 이제 만화를 그린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만화에 말풍선을 채우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이분의 자신은 말풍선을 채워 넣었다는 그렇죠. 건데요. 이런 만화에, 예. 누가 돈을 줬는지 모른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고. 예, 한 달에 최대 70만 원 받았다라고 하고요. 한 건당 5만 원씩. 그리고 막판에는 나서 또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떼먹었군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수단체, 예, 보수단체 무슨 청년연대 이런 데서 뿌리는 거죠. SNS 통해 가지고.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나? 철저히 파헤쳐서 연루된 사람들은 다시는 공직에 있지 못하게 해야 되고, 지시한 사람들은 엄벌에 쳐야 되죠. 일단 국가 세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을 털었을 리가 있나요, 이런 걸.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적폐청산 관련해서 계속 뉴스 전해드리면요. 지금 공식적으로 국정원이 꼽고 있는 적폐청산 리스트가 14가지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 내용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도 언론에 폭로가 됐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했던 추명호 전 국장이 우 전 수석과 지나친 유착 관계에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보고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관련해서 이미 이 내용들은요, 지난해 10월 달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국정원은 그것보다 1년 8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국정원이 뭐 최순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 추 전 국장은 결국 최순실 라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받아왔죠. 이 3인방한테 직보했다. 예. 네, 직보했다. 국정원 내에도 예, 최순실 라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연결고리에 추국장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요. 추 전 국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대해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도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라인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직거래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고서,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추 국장이 소위 3인방에 직보했다 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고, 전 국정원장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징계 대상인데, 예. 지금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퇴직을 했고, 지금이라도 따져야죠. 다음 뉴스는요? 네, 또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속칭 최동국 사찰 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요, 당시에 직원을 재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웃긴 사건이죠. 이때 국정원 직원이 최 총장을 뒤조사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혼자 했는데 뭐 어떻게 사한 거냐? 강남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듣고 예. 우연히 첩보를 들었다라는 거죠. 예. 꼬리 자르기를 해도 검찰총장을 날리는데 국정원 직원이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해도 좀 폼나게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가서도요, 해당 직원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들었다고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면 윗선이 문제가 되니까 화장실에서 듣고 혼자서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예. 네, 그래서 지휘선상에 있는 서천후 당시 2차장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사안도 지금 조사 중이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부터 한미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됩니다. 고조됐던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비춰볼 때는요, 올해 군사훈련은 강도가 높지 않다라는 반응인데요.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줄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스티브 배넌 예. 인터뷰 말씀드렸었죠. 그때 배너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했었는데 제가 경질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철수하자고 한다고 되냐고 뉴스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결국 경질됐어요. 네. 네, CNN이 그 해당 발언들이 경질의 결정타가 됐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CNN은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내밀한 미국 정치 얘기를 하는 포린 폴리시 같은 전문지, CNN은 그냥 대중지죠. 포린 폴리시는 전문지고 전문지 분석을 보면 저는 포린 폴리시 따로 봅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갑자기 깨알같이 자랑을 하시는 건가요? 생각이 나서 이게 밀려난 건 그런 발언 때문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전직 외교관이나 전직 관료들이 혹은 전문가들 분석해서 많이 쓰거든요. 네, 정치 전문 분석 매체죠. 네. 폴리티코. 포린 폴리시에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이 관련해가지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에서 자기보다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을 자른답니다. 이 분석은. 질투심에 의한 해고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넌도 최근에 뉴스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잘라버린 거라고 하고 이 예를 쭉 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부장관 풀린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서 잘렸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CNN 같은 대중지의 분석이라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플린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고 했을 때는 안 잘랐대요. 그런데 이제 플린이 점점 이름이 자주 등장하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백악관 공식 기구를 통해서 발표를 안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먼저 트윗해버립니다. 그렇죠. 트윗으로 그냥 해버리는데, 그래서 자기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순간 트럼프 에고를 건드려서 잘린다는 공식이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분석에 동의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정치인들 봐왔는데 그 의사결정을 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 보면 대단히 찌질하고 사적이고 사소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죄가 밉다든가 얄미워 죽겠다든가 이런 걸로 결정해요. 네. 그걸 이제 공적인 양 포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분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찌질하겠냐? 대통령 사랑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좋지 않은 리더의 대표적인. 아니, 많은 정치인이 리더일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사감으로 정치를 하는데,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사소한 일로 움직인다 이거죠.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 중요한 직책에 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거창하게 뭐 백인주의하고 막 복잡하게 분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잘렸다라는 게 이 포리스의 분석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또 새로운 자신의 매체로 또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뉴스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매체고요. 다른 뉴스가 다뤄주는 건 다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BBK입니다. 이 BBK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단서가 처음으로 나와서 오늘 공개합니다. 네.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BBK 사건은 워낙 오래돼서, 예, 간단하게 사건 개요.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다스라는 회사 기억나실 텐데,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된 현대자동차 시트 납품 회사죠? 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거의 증명이 되다시피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다스 회사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다스에서 BBK에 190억이 투자됩니다. 네, 중간관점 생략하고. 그리고 BBK가 우여곡절 끝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옵셔널 벤처스가 BBK의 마지막 형태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옵셔널 벤처스가 주가 조작으로 소액 투자자 얼마를 손해를 입혔죠? 약 600 아니에요? 600? 600여 명입니까? 600억. 사람은 5천여 명, 액수는 1,000억 원대입니다. 1,000억 원대입니까? 네. 네. 5천여 명의 투자자 1,000억 원대 피해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였던 사람이 김경준 씨죠. 김경준 씨가 얼마를 횡령 미국으로 갔죠? 384억을 횡령했습니다. 예. 주가 조작이나 다른 사기로 대한 이익금 빼고 횡령 액수만 384억. 384억. 예.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이때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가면서 투자금을 돌려주고 가요, 일부를. 네. 투자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말고 네. 큰 덩어리의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심택, 하나은행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돌려주고 갑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도피할 거면 그냥 도피하지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투자자한테만 돈을 돌려주고 개인 투자자들 돈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리고 다스에서 19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50억을 또 돌려줍니다. 50억만 주고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줄 거면 다 주든가 그냥 갈 거면 그냥 가야 되는데 190억 중에 50억만. 네. 갚을 여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50억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140억이 남았죠. 요 140억을 놓고 미국에 소송이 벌어집니다.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개인들 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상대로 네. 소송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김경준 씨에게 승소하고 다스는 김경준 씨에게 패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준 씨가 가지고 있던 돈, 그러니까 네. 은닉해놓은 돈이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이지 그 다스의 돈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이겼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고 네. 다스는 졌기 때문에 다스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송을 해서. 일단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인데 진짜 이상한 일이 다시 벌어지죠. 뭐냐면 이 140억을 재판에서 이긴 일반 투자자들한테 돌려준 게 아니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줄 필요가 없는 다스한테 이 140억을 줍니다. 2011년 2월의 일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그 내막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처음으로 주진우 기자 오늘 여기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140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끝에 BBK의 후신인 회사에 140억이 있었어요. 스위스 계좌에. 네. 이 돈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라고 미국 재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근데 이 돈이 다스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네. 다스에. 어떻게 이게 다스에 돌아갔을까? 라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지금 한보따리, 노란, 핑크색 보따리에 쌓아서 왔어요, 정말로. 예.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문서가 잔뜩 들어있는데. 자, 첫 번째 공개할 문서는 뭡니까? 다스의 회의록입니다. 다스 회의록. 어떤 회의록입니까? 다스와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소송 관련된 회의인데요. 회의를 LA 소재 찻집 화선지라는 데서 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일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있고요. 네. 11월 10일 날 하고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양 이틀간에 걸쳐서 2시간 반, 5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 회의록인데. 네, 다스 내부에 다스의 이사 신아무개 씨, 다스의 계장 참여했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들이 참여했고 오세경 변호사라는 사람도 참여했고 여기에 LA 총영사 김재수라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사기업 소송에 왜 LA 총영사가 참석한 겁니까? 이 김재수라는 분이 BBK 때 김경준하고 소송할 때 이명박 측 변호인이었어요, 원래.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한국 외교사상 처음으로 해외 동포 출신 변호사를 그냥 총영사를 시켰어요. 네. 근데 총영사를 시킬 때 임명할 때 그때 이분이 미국 영주권자이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자도 아닌데 네. 그 외교사상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줬었죠. 그래서 뭐 뒷말이 많았었는데 이분이 총영사에 가서도 다스 BBK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영사 신분으로. 네.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 사기업 소송을 외교관이 되기 전부터 맡았던 사건을 외교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하고 사기업 간의 미국에서- 거래, 사기업과 개인 간의 그 소송을 네. 외교관이 맡았습니다. 네, 총영사관이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네. 문서가 지금 다스 내부 문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네. 내부 문서로 나온 거죠. 네. 그다음 문서는 뭡니까? 그다음 문서는 김경준 관련 오늘 LA 문서가 많아요. 잔뜩 여기에. 네. 예.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고 LA 총영사 김재수 씨가 검토해가지고 그 위에다 보고한 사안입니다. 작성을 누가 했고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청와대 민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로부터 받았다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놓은 서류 3장짜리 서류입니다. 관공서 형식이고요. 지금 아까 봤던 다스 회의록은 이렇게 다스의 직인이 찍혀 있거나 그렇거나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네. 10여 개 있는데요. 이런데 이 문건은 관공서 문건이 분명한 형식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문건인데 네. 내용이 김경준과 옵셔널 벤처스 소송 관련해서 네. LA 총영사에게 네. 이러저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을 정리한. 네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스위스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필요, 한국 네. 정부 차원의 동결 요청 가능성, 그렇게 하면서, 에리카 김, 이보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어떤 수사를 근거로 동결 요청 가능한지, 그리고 해외 도피사범, 시효 정지 규정을 인도 청구에 가능한지 이것도 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스위스 계좌의 동결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그러면서 다른 내용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옵셔널 벤처스와 개인 투자자 간에 벌어진 소송이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40억 돌려받기 위해서. 그 소송 쟁점이 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LA 총영사 민정이 외교관한테 사기업 소송을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때 청와대 민정이 누굽니까? 담당자는 있습니다. 담당자는 있는데. 이름 밝힐 수 없나요, 지금? 네. 누군지 알지요,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스위스 계좌를 동결 가능한지 검토해라. 에리카 김의 국내 소환, 보니까 문서에 미 국세청 IRS 요청사항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걸 검토하라게 하는. 다스가 돈을 받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뭘 도와줘야 될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중간 체크하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0억이 개인 투자자한테 넘어갈까봐.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다스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네. 140억을 어떻게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거를 청와대에서 의논을 한 거예요. 청와대가. 네. 청와대가 사기업이 소송에서 져서 그 돈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갈까봐 그걸 어떻게 막지 하고 회의를 한 내용이고, 이 문서를 그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문서는 다스에서 이 청와대와 다스 간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이 담당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스의 담당자가. 네. 다스는 청와대하고 이 BBK, 옵셔널 벤처스가 결국 BBK거든요. 네. BBK 문제를,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청와대하고 연결하고 있었다는 직통 라인이 있었습니다. 주로 팩스로 이렇게 했는데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전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직보했다. 네. 다스 140억 관련된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따로. 예. 민정수석실 안에 네. 다스 담당자가 있었고. 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에 관련된 지시를 네. 청와대에서 내리면 네. 이 다스 140억 관련된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시원찮거나 절차가 더디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그 다스 관계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 전혀 아니라고 하는 다스가 청와대 내에 다스 담당자를 두고 있었고, 민정에. 네. 그 다스 담당자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 다스 담당자와 다스 내에 이 BBK 담당자가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보가 늦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네. 청와대 다스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당신이 다스 담당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다스 담당자가 아니고 BBK 담당자였다고. 자신은 네. 다스라는 회사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BBK 그러면 인정한 거네요. 저희가 담당했다는 거. 청와대 민정에 있던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죠. 네,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이 다스 담당자 맞냐 그랬더니 아니 다스가 아니고 BBK였다고.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다스에서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다스 담당자가 아니라 BBK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소송을 지면 140억이 옵셔널 벤처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소송에 졌죠. 네, 처음엔 졌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사람들로 모인 옵셔널 캐피털이라는 데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졌단 말이죠. 졌습니다.
그리고 지고 나서 미국의 스위스 판사가 스위스 계좌를 동결해요. 예. 미국의 판사가 스위스 계좌를 동결해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와 스위스 정부한테 그 동결 조치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 스위스 정부, 스위스 은행이 동결한 겁니다. 그 돈을 계좌를. 김경준 씨 계좌를 동결해 버렸어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돈을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청와대와 네. 외교부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LA 총영사가 보고한 내용들이 공식 문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공식 문서라기보다 공문서 형식으로. 네, 공식 문서는 아닌 거죠. 아니겠죠. 예, 네. 공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공문서 형식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다스 가지고 있었던 네. 거죠. 예. 세 번째 문서는 뭡니까? 문서 오늘 많아요. 아주 세 번째 문서. 2012년 3월 14일 그러니까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은 이후에 그 작성된 문건인데 공동방어 협약 대응 방안이라고 합니다. 공동방어 협약 대응 방안. 네, 예. 예, 협의자는 김재수 변호사. 다시 그러니까 LA 총영사. LA 총영사와 양 땡땡 변호사 이 사람이 청와대 BBK 다스 담당자였습니다. 양땡땡. 네. 이 사람 내용을 보면요. 공동 방어, 공동 이익을 위해서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피고들의 소송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하라고 하면서 자꾸 비밀을 유지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협약인데 이게 재밌는 것이 LA 총영사하고 청와대 사람하고 둘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게 다스와 그다음에 김경준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회사의 거래를 LA 총영사하고 청와대 사람이 협약을 맺습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소송을 지면 140억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 140억을 뺏기기 싫은 거죠. 뺏기기 싫어가지고 이 LA 총영사 BBK를 계속 다뤘던 LA 총영사인 김대수 변호사, 네. 변호사하고 청와대 민정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김경준 씨와 다스가 공동 방어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140억을 다스가 어렵다. 김경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면 합의가 있다, 무슨 딜이 있다, 무슨 FTA 관련해서 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와 외교부가 만나서 비밀 협약을 맺어라 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건네줍니다. 개인과 개인 회사한테. 그러니까 재판에 져서 140억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돈을 결국은 다스가 받아내요. 받았습니다. 받아내는데 이때 어떻게 140억을 돌려받을까 그 근거를 위해서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계약 근거를 남기지 말고 구도 약속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죠. 서류 정보는 꼭 구두로 하라는 겁니다. 서류를 구두로 하라는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어요. 네. 그 비밀 협약 유지 이런 계약서 그러니까 이런 영문 계약서를 예. 청와대와 그 LA 총영사에서 만들어서 그 개인과 개인 회사한테 건네주는 거죠.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140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그 내부의 담당자가 같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140억을 결국 뺏기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뺏기지 않고 140억을 뺏겼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될 돈이었는데 네. 그 돈을 다스가 돌려받습니다. 적어도 뭐 김경준이 가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13년 동안 BBK 공범인데 종범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주범은 빠져나가고 혼자서 그 멍해를 다 썼으니까 적어도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뺏겼죠.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연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이게 만약에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제출될 내용인 것 같고. 네. 김경준 씨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네. 이명박 측에서 너무 괴롭혀서 가족과 자기를 괴롭혀서 안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씨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140억을 재판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겼는데 안 주고 다스한테 돌려주는데
돈을 줄 필요가 없는 다스한테. 네. 근데 그 김정준 씨는 자기가 가족을 너무 괴롭혀서 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다스한테 그렇게 돌려주면 김정준 씨가 대신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얻을 게 뭐였습니까? 그 이면 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경준 씨는 내심 가족들에 대한 소송을 다 취하하고 그건 됐습니다. 네, 그건 그리고 이루어졌죠. 자기를 풀어줄 줄 알았대요. 그리고 풀어줄 줄 네, 알았겠죠. 다스의 이 140억 담당자도 풀어주기로 했답니다. 풀어주기로 했는데 다스의 담당자도. 네. 네. 그런데 돈을 받고 나서 네. 그 윗분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풀어줬답니다. 돈은 다 받았으니까. 이 앞에 문서들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이에요. 요약하면 결국은. 예. 그 디테일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서로 확인됐다는 게 처음인 거고. 그런데 그 140억을 돌려주면 가족도 안 괴롭히고 자기도 풀려날 줄 알았는데. 네. 다스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냥 안 풀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입을 싹 씻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 그러고 나서 140억을 다스가 받고 나서 당시 기소중지 상태였던 에리카 김이 입국을 했죠. 예, 입국해서 이틀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검 특수일부에서. 관련 혐의를 다 털고 다시 출국을 했죠. 네. 그때 인터폴에 수배를 하겠다 아니면 범죄 인도인 조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무혐의로 털어주고 바로 보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 140억 딜의 패키지의 일부가 아닐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세 번째 문서에 좀 전에 얘기한 근거를 남기지 말고 구두 약속으로 처리하라 했기 때문에 실제 문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합의에 대해서. 합의 문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문서를 남기지 말라는 문서가 있잖아. 네, 그렇지만 김경준 씨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러프하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스의 담당자가 김경준을 풀어주는 부분을 거기다가 넣었었나 봐요. 처음에 초안에 네. 넣었는데 청와대한테 엄청 혼났다. 호통을.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할 때 김경준 씨의 석방도 문서로 남겼다가 네. 다스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불효령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엄청 혼났다는. 그래서 김경준 석방은 그 문서에서 빠졌다. 네, 그런 내용은 그런 디테일은 빠지고 네. 그냥 몇 가지 조항은 남은 이면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 네. 근데 그 문서, 그 이면 계약서는 지금 없고 네. 손에. 그런데 어쨌든 김경준 씨, 그래서 가족들도 풀려날 줄 알았고 김경준 씨도 풀려날 줄 알았다는 거죠. 네. 근데 안 풀려났다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의 연방판사가 스위스의 김경준 씨 계좌를 동결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감옥에 있던 김경준 씨가 그 계좌를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감옥에서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사실은 검찰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검찰이 지속적으로 김경준 140억을 빼내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정황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김경주 씨의 편지인데요. 편지. 2010년 2월 9일 날 보낸 겁니다. 김기동 부장검사님, 잘 아시다시피 김기동 부장검사는 BBK의 주 검사님이셨고요. 김기동 부장검사는 김경준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회유 협박을 했다고 그렇게 지목된 그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바쁘신 하루를 보내시겠네요.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양수 검사님을 뵙습니다. 김양수 검사님이 좋은 자리로 가가지고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는 김양수 검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아마 누나가 확인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경준 올림 이렇게 하는데 자,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누나가 확인 전화를 할 것이다. 이 딜 관계에 관해서 김경준이 계속 검사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정황이 보입니다. 형 집행 순서를 바꾼다는 거는
미국에 가서 형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뭐 그 편의를 봐주기로 했고, 김정준 씨가 미국으로 이송되는 걸 원했고. 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신청서 허락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준 씨가 미국으로 한국을 떠나서 이송되는 걸 원했고 그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누나를 털어주길 원하는 걸 이용해서 이런 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과는.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일부가 본인을 미국으로 이송하고 누나는 언제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털고 예. 그 내용이 이제 편지에 일부 담긴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민정에 있던 안모 인사나 외교부 인사가 자신들이 이 사건에 BBK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걸 인정하긴 했습니까? 아까 말하신 대로 예. 그 양모 씨는 인정을 했고. 인정했고요. 김재수 변호사는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재수 변호사는 다스 다른 회의록 제가 가지고 있는 한 100여 건의 서류에 다수 등장해서 이 사람은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스 측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다스에서 이 문제를 담당했던 분이 저한테 그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스의 실권자이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전무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140억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인 정황, 아버지가 움직인 정황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깊은 한숨을 쉬시고요. 그리고는 아니요 할 수도 있죠. 깊은 한숨을 쉰 다음에. 아니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좀 단연간 괴롭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끊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 오늘 네 가지 문서를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하네요. 한 3, 4분 정도 마무리를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3부에서 2분만 더 만나는 걸로 잠깐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뉴스공장입니다. 자, 2부에서 주준희 기자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등장하는 이름들 또는 회사 이름, 돈, 관계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다룬 내용은 이겁니다. 다스도 BBK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과 그리고 외교부의 LA 총영사 그리고 검찰이 총동원이 돼서 다스 돈 14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 이게 문서로 처음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데 대통령이 청와대하고 외교부를 움직여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죠. 개인 회사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인데 네. 청와대와 외교력이 총동원돼서 검찰력이 총동원돼서 그 빚을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리고 이 자기 재산이 아닌데 자기 회사가 아닌데 네. 다스라는 회사의 140억 관련 보고는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직접 보고됐다는 네. 거죠. 네. 보고 숫자는 뭡니까? 뭘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팩스로 주로 그 서류를 보냈고요. 그리고 직접 모여서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팩스 번호도 제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조금만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다스 내에서 이 사안을 담당하던 담당자가 증언을 했다. 네.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다스 담당자한테 왔는데 소송비용 140억을 돌려받고도 소송비용까지도 김경준이 다 지불하라고 이명박이 지시했는데 협의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각자 부담으로 가닥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이 관련 소송 비용도 다 그러면 이제 내기 싫다고 했는데, 네. 예. 근데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혼이 났다라는 네. 담당자의 얘기고, 이렇게 되면 뭐가 이제 새로, 다시 한번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BBK도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다시 의심이 얘기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리고 도곡동 땅 얘기도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에 들어가고 다스에서 BBK로 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 주인이고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 BBK의 마지막 형태인 그 옵셔널 벤처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열심히 움직였다 검찰까지. 네, 그게 이제 문서로 조각조각 증명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만약에 한다면 김경준 씨가 이 건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김경준 씨는 횡령 혐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BBK를 주도하거나 다스와의 무슨 협약을 주도할 만한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실소유주였다면 네. 김경준 씨를 13년간 감옥에 보냈던 그 사안이 고스란히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사안이 새로 등장한 겁니다. 140억에 관해서. 140억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서가 처음 나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특집은 계속합니까? 네, 이명박 프로젝트 1탄이었고요. 네. 제가 한 4탄까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다뤄보겠습니다. 원인이 뭐고 그리고 해법은 뭔지 한국독성학회 그리고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을 지내신 정진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독성학회라는 게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을 지내셨고 네네.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님이셨고 가습기 사안에서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네. 자, 오늘 나눌 얘기는 큰 덩어리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계란에서 이게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전문가 아니면 피프로닐 비텐트리 뭐 되오겠어요.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에톡사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독한 거죠? 네,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살충제 그 농약 5개 네. 그 성분에 대해서 미국 그 환경청에 네. 팩트 시트를 갖다 검토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질문하신 거랑 그 유해성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 전문적인 네. 내용이고. 일부는 이제 수생 생물에도 독성이 강하고요. 네. 또 일부는 또 발암성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 농약 평균 수준의 인체 유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대략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농약 정도의 독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더 독한다기보다는 네. 농약이 먹으면 죽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많이 네. 먹으면 죽는 그 네.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그 주목하는 부분 뭔가 하면은 최근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학계가 주목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과학 아메리칸이라고 잡지입니까? 네, 과학 잡지,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 역학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병과의 관련성입니다. 네. 또 다른 물질이 있나요? 아니요. 살충제가 병과의 관련성. 이 살충제가 먹으면 죽는다. 이거면 당연한 건데 많이 먹으면. 그게 아니라 이 살충제들이 어떤 특정 병하고 관련이 있을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네. 언론에 보도 안 된 건데, 이런 지금 나왔던 성분들 중에 어떤 물질은 많이 먹으면 병이 걸릴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게. 살충제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워낙 이제 그 달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독성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달걀을 즐겨 먹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의사협회 그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동안 살충제 우려로 달걀을 먹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일 지나면 반감기에 도달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 발표를 했는데 네. 과학적으로 자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반감기가 7일이라는 건 인체에서 상당히 그 천천히 배출되는 화학물질이거든요. 아, 7일이면 네. 천천히 되는 거예요? 네, 천천히 배출되는 건데 이게 바로 살충제하고 농약의 특징입니다. 오. 그리고 그 인체 내 그 대사 속도하고 예. 체내 분포 부분은 이제 살충제 농약을 갖다 기준치를 설정하잖아요. 예. 그런 때 전부 다 반영을 하거든요. 예. 대사 부분은. 그리고 이제 기준치가 그 넘는 살충제가 오염된 달걀을 사람이 이제 얼마나 장기간 먹었는지를 정확히 모르죠. 모르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한 그런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믿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체는 그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화학물질 저농도로 노출됐을 때 네. 해독작용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몸이. 네네. 어허.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체 그 노출치를 기준으로 설정할 때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원래. 네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반감된다고 했을 때 일주일은 보통 인체가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것보다 느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굉장히 빨리 처리하나 보죠, 몸이. 대량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들은 30분? 30분? 반감기가 30분? 어. 보통 의약품은 4시간, 8시간 그런 식으로. 하루 이내에 끝나네요, 보통.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치사량이 이르지 않는 독성물질은 하루 안에 반으로 줄어든다, 몸이 그게 이제 처리해서. 반감기하고 치사량하고 딱 맞는 건 아니거든요. 딱 맞는 건 아닌데. 네네. 딱 어쨌든 맞는 건 아닌데 그 살충제하고 농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반감기가 느리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꼭 유해성하고 링크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네. 농약 관련 물질들의 특징은 네. 반감기가 느리다. 네, 그래서 게다가 그걸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나마 인체는 이런 화학물질을 굉장히 잘 필터링하고 네. 배출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달걀을 매일 한 5개, 10개씩 먹지 않는 한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언론상에서 보면 이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그 인체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급성 독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단기간 많은 양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단기간 많은 양. 그 시나리오로 자꾸만 이제 유해하다 안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크게 그러겠죠. 의미가 없고요. 살충제 농약 같은 식품 오염은 우리가 계속 소량씩 장기간 먹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계속 먹으니까. 네, 그래서 유해성 평가를 그 만성, 네. 그러니까 그 소량씩 장기간 노출되는 만성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아하. 인체 유해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는 잠깐만 그 급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계란은 평생 먹어왔으니까 이제 네. 다들. 그래서 사실은 유해성 평가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발표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렸다기보다 네.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이것은 만성일 경우 어떤가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성으로 노출됐을 때 네. 인체 유해성이 뭐 어떻게 10년 되는가. 동안 계란을 일주일에 하나씩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언제부터 이런 농약이 거 사고가 쓰였는지 있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모르니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한 그런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직 있다. 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신체는 그런데 빨리 적응하고 네네. 빨리 네, 배출하는 좋습니다. 편이다. 네. 거기까지고요. 그 이상 정밀하게 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이건 인체에 유해합니다, 무해합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없죠. 네네. 과학자들도 단정할 수 없고. 물론입니다. 네네. 그게 맞답니다. 하지만 저는 계란을 계속 먹긴 먹을 것 같긴 한데. 자, 인체 해독, 그러니까 인체 독성 부분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시중에 달걀이 이런 살충제 문제가 많다는 거를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네. 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와요. 네네. 교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과학자들은 예.
이런 연구 결과나 논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이렇게 그 공적인 자리에서 들은 사실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교수님, 자꾸 마이크가 귀로 갑니다.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사태가 중요한 만큼 제가 네.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해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네, 시중 달걀에 그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그 정부 그 관리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정부 관료, 식약처 네네. 같은 곳에서. 뭐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 정부 관료들한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알고 올해 있었다는 얘기네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은 네네. 그 정부 관료가 다칠까 네네.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아이고, 그 올해 궁금해라. 4월 예. 제가 그 소비자연맹에서 예. 달걀 상추제 관련 그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석했던 몇몇 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아하, 네네. 달걀이 몇 년 네네. 전부터 이게 네,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농약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 분야 전문가 몇몇은 이미 알고 있더라. 네네. 그리고 정부 해당 부처의 관리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관리한테 들으셨으니까 네네. 알고 있어야지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 이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달걀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정부 부처는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를 그 피하는 경향이 이제 강합니다. 원래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문제가 있지만 네. 모니터링을 하면 문제가 드러날 테니까 네네. 내버려뒀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부 관리들은 이런 그 복잡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잡한 사안이나 문제에 걸리면 잘해봐 본전이라는 의식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새 정부에서는 네. 이런 국민 안전 그런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실은 정부에서 부처에서 이런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큰 업적이지 않습니까? 부처에. 그렇죠. 네, 큰 해결한 업적이고 또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막 비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꺼내봐야, 그러니까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각 부처에서 수행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학계에서 이런 그 문제 제기라든가 해결이 매우 어려운 정부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소비자 있습니다. 입장에서 불만은 또 뭐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에서 어떤 무슨 음식에 문제가 있다. 네. 또는 어떤 업체가 문제가 있다. 네. 또는 무슨 휴지에서 무슨 물질이 검출됐다. 네. 이러면은 정확하게 그 업체명을 알려줘야 우리가 그걸 피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걸 안 알려줘요. 그러면 불안만 가중되고 도대체 어떤 제품을 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네네. 또 불만인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정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적어도 네네. 이 달걀의 예, 그렇죠.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네, 그렇죠. 알고 있었던 네네.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네. 명백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그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이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불거진 거네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 또 전문가 일부만 알고 시시 넘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몇 년 그래 왔으니까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하도 크게 문제가 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달걀이 괜찮냐고 하는 그 대중의 질문이 있었고 검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검사했더니 나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4월 달에서 가졌던 회의에서 예, 소비자 이런 연맹. 문제가 그때 이제 회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을 네. 담당 부처에 옮기자.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공론화되어 있다 그렇게만 정부 부처는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정부부처에서 숨기려고 해도 네. 이 4월에 네. 소비자 연맹에서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때 맞춰서 유럽에서 살충제 파동이 터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해서 조사가 된 것이지 이 달걀이 문제가 된 건 몇 년 됐습니까? 처음 들으신 게?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최소한 3년 이상입니까? 네, 3년 이상입니다. 네. 5년 이상인가요? 그거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여튼 꽤 오래됐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얘기를 듣고서 계란을 잘 못 드셨겠네요? 네. 좀 부담됐습니다. 네네. 아니, 교수님 혼자 하시고, 그거를 저희도 말해주셔야지,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 근거가 없이 얘기하기를 안 그렇죠. 했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라고 피해가시는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미 들으셨고, 그래서 찜찜해 하면서 계란을 드셨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올해 4월 달에 드디어 소비자연맹에서 이런 거를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하고 그러면 정부 관련 부처들 뭐 식약처 같은 데서 압박을 받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네, 근데 마침 터져주니까 나왔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뭐 이걸 청와대가 막았네 어쩌네 하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교수님이 아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네. 네. 교수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2015년에 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네. 왜 막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만약에 이게 터지면 정부에 부담이 될까봐 막은 건지 어쨌든 음식 관련을 민정수석실에서 막았다는 이제 보도가 있긴 있는데 네. 그랬다는 얘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에 대한 정황 중에 하나죠. 역시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구나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네. 이건 교수님께 여쭤볼 내용이 아니고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해결이요? 네. 전문가, 그러니까 과거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은 그렇고 네. 지금 당장 어떤 농가들이 몇 개나 그런 살충제를 썼는지는 조사하고 있고 네. 거의 전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뭐 조사가 부실해서 좀 더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네. 다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전문가로서. 우선 이제, 지금, 예. 하고 있는 조치들은 조치대로 하고요. 예,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게 바꿨으면 이제, 좋겠군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살충제와 농약은 그 바이오사이드라 그래가지고, 살생물제라고 합니다. 네. 살생물제. 근데 살생물제. 네, 살생물제라 그럽니다. 생물을 죽이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 살생물제인 그 살충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네.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그 부서가 네. 살생물제를 갖다 허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부서가 허가하고 규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이 생산하고 규제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선진국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농약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눠서 예. 농약 관리는 허가 부분이 있고요. 허가. 허가 부분이 있고 시판 후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시판. 예. 네. 그러니까 허가하는 거는 사실은 유해성 자료나 다음에는 그런 효능이 있다거나 유통이나 사용 용도라는 걸 다 보고 허가하는 거고요. 예. 다음에 이제 관리는 이제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식품이나 환경 내 오염 같은 걸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일단 그러니까 농축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허가하는 게 모순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한 거를 관리하는 거니까 거서. 그게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자기가 시험 문제 출제하고 셀프 채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선진국은 그런 제도를 안 가지고 있고요. 아하.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허가 부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 부처를 바꿔야 된다. 허가 부처를 바꿔야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문제는 이 허가를 할 때 살생물제의 그런 이 안전성을 평가할 때는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현재 농식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허가하는데, 네. 농식품부가 이물질을 허가할 만큼의 전문성이 없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는 많이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살생물제를 사실은 허가하는 건 부처이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는 시판의 관리거든요. 네. 지금은 전부 다 관리에 서터져 있는데 네. 초점이 지금 관리에 맞춰져 있는데 허가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허가부터 네, 그렇죠. 이 부처를 네. 독립시켜야 되고, 네, 그렇죠. 전문 부처로 독립시켜야 되고, 그리고 네. 관리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 보면은 농식품부는 허가하는 그 권한은 갖고 있는데 관리에서는 그 총체적인 부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허가할 능력도 없는데 허가는 했고 관리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할 수는 없고요. 교수님 말씀이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네. 아니 그거는 굉장히 심하게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 출연하는 계기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농약기획 관리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농약 관리. 제가 국무총실 산하 식품안전부 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2013년에. 사실은 그 농약에 관심이 많아서 예. 이 농약을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그 농진청에 가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믿어왔던 거하고 크게 이제 다르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지 그건 그 2시간 정도 했는데 총체적인 어디서부터 문제다. 시작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은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답변서가 다 왔는데 정부의 답변서가. 네, 전부 다 답변서가 다 왔는데 아마 요즘 나오는 그런 농수산부의 농식품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대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예. 그냥 부처 칸막이에다 대고 예. 말하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고 그런 느낌을 아무 소용이 받았고요. 없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강조할 수 있는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네. 제가 국정감사 민간 전문위원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다른 위원들도 다 느끼고 있었고요. 선지구 형태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살생물제를 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듣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교수님. 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대책의 요는 한 가지, 첫 번째는 농식품부가 이 독성 물질을 허가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으로 독립시켜라.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허가된 다음에 이제 특히 농약 같은 게 네. 유통되고 관리되는데 네. 그걸 정부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네네. 전혀. 네.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 네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요약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제가 배경을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허가를 갖다가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련한 독성 물질을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해라. 아니요.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는 지금 이제 신규 물질에 대해서 허가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유통되고 사용되는 거. 그것을 단계적으로 재평가를 해가지고 효능이 없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허가가 일단 나면 환경부하고 농식품부, 식약처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부는 이제 대기 수질 골프장에서 농약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식약처는 이런 유통되거나 그런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질의 식품 내 허용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되고요. 교수님 그건 청와대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하여튼 네네. 그렇고 네.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되고 네. 관리 부분은 마지막으로요. 네. 관리 부분이요. 예.
관리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살생물제 식품 내 그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축산물 생산 현장에서는 농식품부가 모니터링하고요. 예. 다음에 식품의 그 유통, 그 소비 현장에서는 이제 이 식약처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그 더블 체킹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현장하고 다음에 소비되는 현장에서 이런 살생물제 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양부처가 예. 이 자료를 갖다 공유하는 거 이게 아마 가장 바람직하게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갖다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문적인 영역이고. 네. 정부 그렇습니까?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요약을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관료들은 이걸 그냥 덮고 있었고 예.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대처를 안 했고 네. 이번에 이렇게 크게 불거졌으니 네. 아예 독성물질 허가는 환경부가 네. 주관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 관리 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농약이 실제 어떻게 쓰이고 그 농약에 쓰인 농산물들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제대로. 네, 네. 네.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이게 하루아침에 딱 구축할 수는 없지만 네. 이 큰 그림을 잡고요. 예. 그러니까 살생물제에 대해서 관련 큰 그림을 잡고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도 여전히 계란을 드시긴 드십니까? 네? 계란을 드시긴 드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먹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드시기 때문에 저희도 먹는 거로 그러면 일단.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예.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독성 전문가가 계란을 드시긴 드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쭉 그 일반론은 들었는데 그중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까. 네네.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뒷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청와대에서 연락 없었습니까?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사태가 사실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음식에 반복되고 관해서. 하는 거에, 이거를 끊으려면, 끊으려면. 농약, 이 다이가 사충제 문제로만 바라보면 이런 문제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농약만 바라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제가 출연한 중요한 계기가 뭔가 하면요. 예.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대부분 그 맞는 말씀이고 정확한 건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론입니다. 그래서 강론에 불과하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총론을 잡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론으로 가는 게 누군가는 좋다.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에 출연을 안 왔는데 그래서 처음 나오신 거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강론을 제기하는데 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질 것이다. 네. 음식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총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총론 관련해서 또 한 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번들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자, 정진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얘기였어요. 오늘 주진우 기자 관련 문자가 많네요. 예. 분홍보자기. 예, 분홍보자기 문서를 잔뜩 쌓았습니다. 보따리 장수처럼. 웃겼어요. 기타 주진우 기자를 월요일 고정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예. 보라색, 이제 핑크 보자기에 뭐가 문서가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발음 관련해서 또 얘기 나왔네요. 월요일 아침에 공장장에 살충제 이름을 읽게 하다니 너무 잔인하다. 예, 발음 새는 건 월요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요일 방송을 오늘 새벽에 들었는데 금요일도 샌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새서. 앞으로도 계속 셀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 그림을 올리셨는데, 네.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이네요. 너무 멋있게 그리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오늘도 발음 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네. 편집장이셨고, 편집위원도 하셨고. 인문결 연구소장님, 임상훈 소장님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의식입니까? 네,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인사를 시키셔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당황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입을 여는 순간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오늘 프랑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예, 프랑스 전공이시잖아요? 전공 중에 전공.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시기에 당선이 됐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네. 며칠 있다가 당선됐어요? 예, 당선은,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100일이 된 것이고요. 당선된 지 100일. 그 다음에 오늘은 취임 100일.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프랑스 에서도 그 취임 100일이 맞았으면 얼마나 좀 크게 무슨 뭔가도 열고 행사를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굉장히 조촐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취임 100일이면은 프랑스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초반에 해당되고 프랑스에서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기간 이 정도면은 100일이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기가 아직은 뭐 한 60% 정도는 그렇죠. 누려야 쉽지가 않은데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뭐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당선됐을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의 어떤 비결 이유라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무엇 때문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라고는 39살이죠. 정치 경력도 전무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장관 짧게 한번 한 사람인데. 그렇죠. 장관. 한 잠깐 이제 경력이 그것이 다인데 어떻게 이제 가능했을까? 이제 그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일단 프랑스의 국민들의 첫 번째 지금 과제는 우리나라의 지난 대선 때 첫 번째 과제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 뭐 이게 첫 번째 화두 아니었습니까? 그때 프랑스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여망은 뭐였냐면은 극우 정당 인민전선은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와도 인민전선만 막으면 누구나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극우파만 막아주면 누구나 찍어주겠다라는 그런 구도 하에서 주요 후보가 5개 정당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얘기 전에 짧게. 네. 프랑스의 극우 주장들을 보고 있으면. 네. 우리나라의 우파보다 더 온 거네요. 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프랑스에서 저 사람만은 절대 저 정당만은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르펜의 주장들을 듣고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의 상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5개 정당 얘기했잖아요. 인민전선이 극우파 가장 오른쪽에 그다음에 공화당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전진하는 프랑스라는 이름의 정당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그 왼쪽으로 사회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왼쪽으로 저항하는 프랑스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고 번역을 많이 하던데 너무 기니까 저항하는 프랑스 이게 정확합니다. 이 5개 정당을 우리가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인민전선이 프랑스에서 극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진짜 그냥 우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공화당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비슷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저 왼쪽에 가 있는 것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그냥 놓고 보면 이게 우파다 좌파다 이런 논리로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적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우파는 극우고요.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으로 분류해주는 민주당 정도가 중도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5개 정당이 그 당시에 거의 약간의 이제 뭐 차이는 있지만 거의 20%대의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100%가 나오잖아요.
저 1등을 해서 막긴 막았는데 막고 났더니 보니까 그래서 이제 2차에서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된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 국민 저항에 의해서 새롭게 선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상당수가 내가 만든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내가 만든 대통령인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마크롱의 대통령은 내가 만든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막을 도구였을 뿐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아예 투표 자체를 그냥 참가하지 않은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고 기록적인 이번에 불참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프랑스의 경우는 내가 만든 대통령인데 아닌데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바로 여지없이 그렇죠. 비판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배경이다. 자, 스페인 테러도 1분 30초 이내에 짚어야 됩니다. 스페인 테러 우리 참 깜짝 놀랐었죠.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이틀에 연속 걸쳐가지고 났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다음에 2차 다음날 새벽이었죠. 몇 시간 후였는데 스페인 동쪽이었죠. 해변 캄브리스 해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페인이 테러 청정국에 가까웠는데요. 네. 최근 10년 이상. 예.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올해도 이제 유럽에서 테러가 몇 번 있었죠.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칼, 자동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하는 그런 것들. 그게 테러 그리고 관광객도 여지없이 대상이 그렇죠. 되는 민간인. 다시 말해서 소프트 타겟이 일상화됐다는 것. 그다음에 대책이 없다는 것. 사실상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테러를 하면 이건 막을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길거리에 자동차 중에 누가 테러 범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상의 공포를 만들려고 한 거죠. 목적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굳이 끄집어낸다면은 그만큼 유럽이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가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스페인 테러의 경우에 사전에 어떤 한 가옥에서 폭탄을 만들다가 실패했다는 그런 정황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사람들이 칼리프 제국을 리베리아 반도에다가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요즘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네요.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비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통 추리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지금 추적할 수 있는 맥이 다 있는 거냐고요. 중간 수입 단계 취수입체들한테 가서 다 수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알아야지 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간 게 어디로 갔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 복지위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상대로 살충제 계란 유통 상황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졌다고 해도 정부의 소관부처장은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라고 변명할 수가 없죠. 한 달이 아니라 임명 단 하루 만에 사고가 나더라도 국민 정부의 책임을 소관부처의 장에게 묻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고 그러라고 부처의 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최초로 지적하면서 밝힌 바로는 2014년, 2015년, 2016년 계란의 농약 잔류 검사가 전무했습니다. 그렇게 농약 잔류 검사가 전무했던 2014년, 2015년, 2016년에 식약처 처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승희 의원이죠. 전 국민이 현 식약처장을 싫다해도 적어도 김 의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똥을 싼 당사자가 똥을 치우는 사람한테 이러는 건 웃기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바람 새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계란 사태가 아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뉴스가 있죠?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에서 5월에 이뤄진 친환경 달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한 다음에 해당 농가의 달걀을 폐기하도록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농심부는 폐기 처분을 내린 당시에는 물론이고요.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고 나서도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월에 했는데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네, 특히 해당 장관은요. 지난 17일에 국회에 출석해서 프로노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도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 계란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이미 만들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전에 계란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도 발표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건 의원실 입수한 자료에 따른 내용인데요. 계란안전관리대책 초안에 따르면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지적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작년에 이것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처음 거론된 건 작년 10월에 기동민 의원이 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모든 농장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보도로는 1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올해 4월에도 검출이 됐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사실 식약처장이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거든요. 코드 인사. 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단어인데 원래 이제 정치는 자기들 정치적 가치관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집권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정치 철학과 같은 사람들로 원래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반박이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겁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데 코드를 어떻게 꼽느냐라는 거였는데요. 누가 정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를 구성합니까? 근데 이 공격거리가 안 되는데 이걸 공격하는데 식약처장이 지금 코드 인사냐 아니냐는 지금 사태하고는 무관한 거죠. 이게 몇 년간 살충제를 계란에 뿌려온 게 한 달 전에 임명된 식약처장이 뿌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누적된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관리 책임도 예.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 식약처의 비판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의 문제들, 누적돼 온 기관의 문제들 지금도 대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식약 지금 유착 관계에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보고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관련해서 이미 이 내용들은요, 지난해 10월 달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국정원은 그것보다 1년 8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국정원이 뭐 최순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 추 전 국장은 결국 최순실 라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받아왔죠. 이 3인방한테 직보했다. 예. 네, 직보했다. 국정원 내에도 예, 최순실 라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연결고리에 추 국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있는 겁니다. 예, 내부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요. 추 전 국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도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라인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직거래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고서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추 국장이 소위 3인방에 직보했다 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고 전 국정원장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징계 대상인데 예. 지금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퇴직을 했고 지금이라도 따져야죠. 다음 뉴스는요. 네, 또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속칭 최동국 사찰 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요. 당시에 직원을 재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웃긴 사건이죠. 이때 국정원 직원이 최 총장을 뒤조사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혼자 했는데 뭐 어떻게 사한 거냐. 강남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듣고. 예. 우연히 첩보를 들었다라는 거죠. 예. 꼬리 자르기를 해도 검찰총장을 날리는데 국정원 직원이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해도 좀 폼나게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가서도요. 해당 직원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들었다고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면 윗선이 문제가 되니까 화장실에서 듣고 혼자서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예. 네, 그래서 지휘선상에 있는 서천후 당시 2차장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사안도 지금 조사 중이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됩니다. 고조됐던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비춰볼 때는요, 올해 군사훈련은 강도가 높지 않다라는 반응인데요.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줄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스티브 배넌 예. 인터뷰 말씀드렸었죠. 그때 배너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했었는데, 제가, 경질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철수하자고 한다고 되냐고, 뉴스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결국 경질됐어요. 네. 네, CNN이 그 해당 발언들이 경질의 결정타가 됐다라고 알리했습니다. CNN은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내밀한 미국 정치 얘기를 하는 포린 폴리시 같은 전문지, CNN은 그냥 대중지죠. 포린 폴리시는 전문지고, 전문지 분석을 보면 저는 포린 폴리시 따로 봅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갑자기 깨알같이 자랑을 하시는 건가요? 생각이 나서. 이게 밀려난 건 그런 발언 때문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전직 외교관이나 전직 관료들이 혹은 전문가들 분석해서 많이 쓰거든요. 네, 정치 전문 분석 매체죠. 네. 폴리티코. 포린 폴리시에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이 관련해가지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에서 자기보다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을 자른답니다. 이 분석은. 질투심에 의한 해고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넌도 최근에 뉴스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잘라버린 거라고 하고 이 예를 쭉 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보좌관 플린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서 잘렸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CNN 같은 대중지의 분석이라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플린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고 했을 때는 안 잘랐대요. 그런데 이제 플린이 점점 이름이 자주 등장하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백악관 공식기구를 통해서 발표를 안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먼저 트윗해버립니다. 그렇죠. 트윗으로 그냥 해버리는데 그래서 자기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순간 트럼프 에고를 건드려서 잘린다는 공식이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석에 동의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정치인들 봐왔는데 그 의사결정을 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 보면 대단히 찌질하고 사적이고 사소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죄가 밉다든가 얄미워 죽겠다든가 이런 걸로 결정해요. 네. 그걸 이제 공적인 양 포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분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찌질하겠냐? 대통령 사랑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좋지 않은 리더의 대표적인. 아니, 많은 정치인이 네, 리더일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사감으로 정치를 하는데,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사소한 일로 움직인다 이거죠. 하필이면 그런 사람도 중요한 직책에 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거창하게 백인주의하고 막 복잡하게 분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잘렸다라는 게 이 포리폴리스의 분석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또 새로운 자신의 매체로 또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뉴스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매체고요. 다른 뉴스가 다뤄주는 건 다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BBK입니다. 이 BBK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단서가 처음으로 나와서 오늘 공개합니다. 네.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BBK 사건은 워낙 오래돼서 간단하게 사건 개요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다스라는 회사 기억나실 텐데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된 현대자동차
시트 납품 회사죠? 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거의 증명이 되다시피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다스 회사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다스에서 BBK에 190억이 투자됩니다. 네, 중간관점 생략하고. 그리고 BBK가 우여곡절 끝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옵셔널 벤처스가 BBK의 마지막 형태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옵셔널 벤처스가 주가 조작으로 소액 투자자 얼마를 손해를 입혔죠? 약 600 아니에요? 600? 600여 명입니까? 600억. 사람은 5천여 명, 액수는 1,000억 원대입니다. 1,000억 원대입니까? 네. 5천여 명의 투자자 1,000억 원대 피해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였던 사람이 김경준 씨죠. 김경준 씨가 얼마를 횡령하고 미국으로 갔죠? 384억을 횡령했습니다. 예. 주가 조작이나 다른 사기로 대한 이익금 빼고 횡령 액수만 384억. 384억. 예.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이때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가면서 투자금을 돌려주고 가요, 일부를. 네. 투자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말고 네. 큰 덩어리의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심택, 하나은행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돌려주고 갑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도피할 거면 그냥 도피하지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투자자한테만 돈을 돌려주고 개인 투자자들 돈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리고 다스에서 19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50억을 또 돌려줍니다. 50억만 주고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줄 거면 다 주든가 그냥 갈 거면 그냥 가야 되는데 190억 중에 50억만. 네. 갚을 여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50억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140억이 남았죠. 요 140억을 놓고 미국에 소송이 벌어집니다.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개인들, 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상대로 네. 소송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김경준 씨에게 승소하고 다스는 김경준 씨에게 패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준 씨가 가지고 있던 돈, 그러니까 네. 은닉해놓은 돈이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이지 그 다스의 돈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이겼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고 네. 다스는 졌기 때문에 다스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송을 해서. 일단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인데 진짜 이상한 일이 다시 벌어지죠. 뭐냐면 이 140억을 재판에서 이긴 일반 투자자들한테 돌려준 게 아니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줄 필요가 없는 다스한테 이 140억을 줍니다. 2011년 2월의 일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그 내막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처음으로 주진우 기자 오늘 여기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140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끝에 BBK의 후신인 회사에 140억이 있었어요. 스위스 계좌에. 네. 이 돈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라고 미국 재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근데 이 돈이 다스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네. 다스에. 어떻게 이게 다스에 돌아갔을까? 라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지금 한보따리, 노란, 핑크색 보따리에 쌓아서 왔어요, 정말로. 예.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문서가 잔뜩 들어있는데. 자, 첫 번째 공개할 문서는 뭡니까? 다스의 회의록입니다. 다스 회의록. 어떤 회의록입니까? 다스와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소송 관련된 회의인데요. 회의를 LA 소재 찻집 화선지라는 데서 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일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있고요. 네. 11월 10일 날 하고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양 이틀간에 걸쳐서 2시간 반, 5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내부 회의록인데. 네, 다스 내부에 다스의 이사 신아무개 씨, 다스의 계장
참여했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들이 참여했고 오세경 변호사라는 사람도 참여했고 여기에 LA 총영사 김재수라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사기업 소송에 왜 LA 총영사가 참석한 겁니까? 이 김재수라는 분이 BBK 때 김경준하고 소송할 때 이명박 측 변호인이었어요, 원래.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한국 외교사상 처음으로 해외 동포 출신 변호사를 그냥 총영사를 시켰어요. 네. 근데 총영사를 시킬 때, 임명할 때 그때 이분이 미국 영주권자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자도 아닌데, 네. 그 외교사상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줬었죠. 그래서 뭐 뒷말이 많았었는데, 이분이 총영사에 가서도 다스, BBK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영사의 신분으로. 네.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 사기업 소송을 외교관이 되기 전부터 맡았던 사건을 외교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하고 사기업 간의 미국에서- 거래, 사기업과 개인 간의 그 소송을 네. 외교관이 맡았습니다. 네, 총영사관이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네. 문서가 지금 다스 내부 문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네. 내부 문서로 나온 거죠. 네. 그다음 문서는 뭡니까? 그다음 문서는 김경준 관련해 오늘 LA 문서가 많아요. 잔뜩 여기에. 네. 예.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고 LA 총영사 김재수 씨가 검토해가지고 그 위에다 보고한 사안입니다. 작성을 누가 했고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청와대 민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로부터 받았다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놓은 서류 3장짜리 서류입니다. 관공서 형식이고요. 지금 아까 봤던 다스 회의록은 이렇게 다스의 직인이 찍혀 있거나 그렇거나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네. 10여 개 있는데요. 이런데 이 문건은 관공서 문건이 분명한 형식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문건인데 네. 내용이 김경준과 옵셔널 벤처스 소송 관련해서 네. LA 총영사에게 네. 이러저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을 정리한.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스위스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필요, 한국 네. 정부 차원의 동결 요청 가능성, 그렇게 하면서, 에리카 김, 이보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어떤 수사를 근거로 동결 요청 가능한지, 그리고 해외 도피사범, 시효 정지 규정을 인도 청구에 가능한지 이것도 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스위스 계좌의 동결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그러면서 다른 내용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시작처에서 혹은 정부에서 농약 검사를 안 했다는 게 이미 작년 10월에 밝혀졌고, 근데 그 시절에 시각처장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염치는 있어야죠. 내가 있을 때 검사했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사죄를 해도 못할 판에 그걸 따지는 건 정말 웃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는 오늘 3부에서 독성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사람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모고테나.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모고테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나 따져볼까 합니다. 자, 계란은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댓글팀장 30명에 대한 정보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라는 뉴스는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이라는 건데요. 해당 단체 이름은 자유주의 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요, 모두 2007년 12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즈음에 설립됐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활동들은 4대강 사업, 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종북으로 속칭 찍어서 낙인 찍는 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같은 곳에 이름을 정하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굉장히 키워드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자유, 뭐 애국, 예. 선진, 위대 이런 거 들어가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들 단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국가 예산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부 기관에서 이들 단체의 돈줄을 만들어 줍니다. 예. 네, 그렇죠. 이를테면요, 미소재단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러니까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요 돈을 받게 되고요. 또 공익사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관련 단체들이 돈을 받습니다. 몇십억씩 줍니다. 예. 이들 단체가. 그래야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댓글 작업이라는 게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게 아니고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었죠. 여론 조작을 하는 건데 이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금으로 써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지지난번도 계속 얘기했지만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 특히 보수 개신교 인들이 이 사안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얘기한 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도 목사예요. 네, 김진홍 목사라고요. 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자, 보수 개신교가 왜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도 그걸 꼭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 수준에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입니다. 인터넷 여론조작 작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가요, 내부 고발을 또 했습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인데요, 동화작가 송명훈 씨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사파 작업했다라고 증언한 건데요. 2012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건당 5만 원 받고 만화에 말풍선을 채워넣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아방궁에 산다거나 300만짜리 소파에 60만 원짜리 안경테 쓰고 앉아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경테 또 나왔네요. 그런 만화를 그리면 비방하는 거기다가 이제 만화를 그린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만화에 말풍선을 채우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이분의 자신은 말풍선을 채워 넣었다는 그렇죠. 건데요. 이런 만화에 예. 누가 돈을 줬는지 모른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고. 예, 한 달에 최대 70만 원 받았다라고 하고요. 한 건당 5만 원씩. 그리고 막판에는 나서 또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떼먹었군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수단체, 예, 보수단체 무슨 청년연대 이런 데서 뿌리는 거죠. SNS 통해 가지고.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나? 철저히 파헤쳐서 연루된 사람들은 다시는 공직에 있지 못하게 해야 되고 지시한 사람들은 엄벌에 쳐야 되죠. 일단 국가 세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머니 돈을 털었을 리가 있나요, 이런 걸.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적폐청산 관련해서 계속 뉴스 전해드리면요. 지금 공식적으로 국정원이 꼽고 있는 적폐청산 리스트가 14가지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 내용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도 언론에 폭로가 됐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했던 추명호 전 국장이 우 전 수석과 지난